네,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다소 하락한 가운데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맹추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정치평론가, 정군기 홍익대 초빙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물론 여전히 선두입니다만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조금 하락을 했고요. 주춤한 상태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으로 정리해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 여전히 선두입니다. 그런데 32%에서 29%로 조금 빠졌고요. 안희정 충남지사가 급등했습니다. 10%에서 19%까지 올랐는데 이 무서운 상승세 배경이 뭐라고 보시나요? 예, 안희정 지사의 중도로 향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어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우리 YTN이 보도한 듯이 한미연합 여러 가지 동맹, 사드, 그다음에 여야 대연정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이 국회의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없다라는 여야 대연정이 먹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청도 분들의 여러와 같은 지지가 반기문 총장의 낙마 이후에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출마 선언을 할 때도 폴라 티를 입고 아주 젊은 모습의 정치인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목소리도 처음 들어본 분이 많은데 그런 중도 전략과 이미지 메이킹이 먹힌 것 같다.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이분이 나라 종금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증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상승세는 상당히 무서운데 특히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20%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위협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안희정 지사 캠프의 선거 전략이 상당히 먹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선거 전략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현재의 당내 구도에서는 민주당 당내 구도에는 문재인의 조직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외부에서 지지율을 올려서 이 지지율을 통해서 본선 경쟁력이 내가 문재인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나를 뽑아라. 이것이 선거 전략의 요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호남이 이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호남의 대거 지지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선거 전략이 상당히 먹히고 있다. 그리고 야권 관계자들 입장을 좀 들어보면은 안희정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것은 외연을 확장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중도라든가 특히 중도 보수까지 외연을 확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심 속으로는 웃는 야권 관계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캠프에서도 웃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20% 박스권에서 머무르느냐 아니면 치고 올라가느냐 이건데. 과연 이제 경선 아닙니까? 경선에서 중도층 아니면 중도 보수층들이 진짜 자진해서 ARS로 이 선거인단에 등록을 할 것이냐. 그래서 안희정을 뽑을 것이냐. 그만큼 절박하느냐. 이러한 환경 변수, 선거 변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문재인 전 대표는 지지율이 다소 빠졌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캠프 영입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논란이 계속 이어진 그 부분 때문일까요? 예, 문재인 전 대표는 확장성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2% 정도 빠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데 물론 특전사령관의 문제가 컸다고 봅니다. 저도 이분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영입이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도 조금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분이 특전사령관 재직 시에 훈련을 하다가 사관들 두 사람이 아주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런 사건도 있었고 사단장 재직 시절에 부인의 학교 성신여대죠. 학생들을 동원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 아주 민감한 광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슈가 불거질 만한 이런 소지를 아는 인물들을 굳이 이렇게 이런 시기에 초빙을 해서 캠프에 참여시킨 게 맞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손해를 본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후보의 안보에 대한 여러 가지 확고한 움직임은 우리가 칭찬할 만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이런 캠프의 참모라든가 이런 거 골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안보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좀 서둘렀어요. 급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검증도 안 된 네. 이런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영입한 것인데 결국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계속 누누이 지적된 부분이지만 중도라든가 보수 쪽의 확장력이 약하다. 이걸 어떻게 커버할 것이죠? 그럼 결국 인물을 영입해서 하는 것인데 그 네. 인물 영입에서 상당히 큰 실수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도 가장 유력 주자고 사실상 당내 경선에서 1등할 확률이 가장 크죠. 그런데 당내에선 지금 안희정 지사처럼 예를 들면 당내에서도 문재인 반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역적으로는 호남, 충청, 그다음에 민주당 비주류, 또 당 외에서도 이 문재인 반 문재인 구도가 세력이 형성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과연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떻게 치고 나갈 거냐? 그건 결국 중도 확장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네. 근데 그 중도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문재인 전 대표가 약점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동안 문재인 캠프에서는 상당히 좀 안이하게 대응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야권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그 대선 주자가 누가 되느냐 그것보다 사실 정권 교체를 더 원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요. 꼭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니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심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탄핵의 이 그 와중에 선거가 벌어지기 때문에 네. 누가 돼도 그 야당이 유리한 거 아니냐 이게 뭐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내 경선이 중요한데 그래서 문재인 그 후보가 속으로 이제 내가 뭐 아니지 많이 따라오지만 네. 그래도 여러 가지 룰이라든가 많은 그 좋은 조건들을 마련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으로 미소를 지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고 우리 그 유영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 지사가 매우 지금 그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당내 싸움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그 중도의 표를 가져와서 그 당내 싸움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저는 누가 되더라도 그 야권이 유리하다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다만 그 잘 나갈 때일수록 조심을 하고 네. 좋은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안보라든가 중도를 향한 좋은 그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성남시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뭐 상승 가도를 달리기도 했는데 지금 좀 주춤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촛불 탄핵 정국의 사이다 발언. 그리고 이재명 그 시장이 얘기하는 걸 절 들어오면은 네. 시원해요 정말. 예? 딱딱 가려져요 그냥 A다 B다 C다 딱 가려져요. 그러니까 이 그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박근혜 정권의 게이트 사건에 엉들려 있던 국민들의 이 분노를 네.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상승세로 갔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재명 시장은 너무나 분명하게 가리기 때문에 네. 이 기득권층, 비기득권층 또 그런 부분들을 싸워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가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불안한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대권 가도에 가기에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도층, 이 선거에서 중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예를 들면 그 트럼프한테 진 이유도 결국 중서부의 이 중도층의 스테이트, 주에서 표를 장악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 시장이 좀 한계를 보이니까 이 주춤하면서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현재로 봤을 때는 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탈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강구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쉽지 않은 형국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분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중도 하차하면서 이 부분이 기회였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많이 오르지 않았고요. 손학규 의장이 그 이번 주에 합류를 하면서 제3지대가 어느 정도 좀 외연이 확장이 되는가 했는데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어요. 왜 네. 그럴까요? 결국 이제 호남에 기반한 정당이 국민의당인데 호남의 유권자들이 그래도 될 그 정당이 어디냐라는 데서 민주당 쪽으로 지금 많이 지지를 하고 있는 거. 그런 데 대한 그 손해도 있고요. 네. 촛불 민심 때 약간 어정쩡한 모습을 보인 게 이재명 그 시장한테도 밀리고 네. 또 안희정 지사한테도 밀리고 이런 상황에서 뭐 IT 업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지식이라든가 상당히 뭐 경륜이 있는 후보이면 분명한데 이렇다 할 그 모습을 못 보이고 있고 손학규 의장하고도 지금 제3지대를 마련하고 있는데 네. 손학규 의장 자체가 지금 지지율이 그 답보한 상태에서 제3지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유권자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될 후보에 찍어주자라는 경마식 그 선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언더독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도 지금 뭐 답답할 것 같습니다. 여권의 유일한 TK 후보인데 지지율은 상당히 낮거든요. 그 지금 바른정당은 굉장히 가운데에 껴있는 샌드위치가 되어버렸어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니 이
기존 전통적인 보수 여권층, 특히를 중심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네. 치고 나왔기 때문에 또 배신이라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한테 안 가고 또 이제 왼쪽으로 좀 중도로 가자 그러니 국민의당하고 안희정 지사가 또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 가운데 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이제 반기문 전 총장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서 그 정당으로서의 세력화로서 만든 것인데 반 총장이 이제 그만두는 바람에 더 이상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네. 저는 다른 정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연대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전국으로 갈 경우에는 네. 결국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대로 보수 단일화 후보를 해서 새누리당과 연대할 것이냐. 네. 아니면 남경필 지사의 하는 대로 예를 들면 국민의당이라든가 이쪽의 중간 세력과 연대할 것이냐. 네. 이 문제가 있는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뭐 보수 후보 단일화하자는 것은 이번 대권보다도 이 보수층을 다시 또 결집시키자 이런 속셈이 더 강하다고 평가되고 있어요. 네. 반면에 이제 국민의당과 연대하는 남경필 지사 이쪽에서 이번에 정권 교체라든가 대권 가도에 모두 같이 역할을 하자 이런 것인데 하여튼 뭐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선거 구도상에서는 바른정당이 위치한 위치가 좀 그렇다라고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연대 문제가 핫 이슈인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 연대를 하느냐. 지금 당 안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바른정당이 새누리에서 개혁하자고 뛰쳐나갔는데 네. 개혁하자는 모습을 전혀 못 보여주는 상태에서 두 대선 주자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 있으면 유승민, 남경필인데 네. 정당 자체의 개혁적인 이미지도 못 보여주고 그리고 두 사람이 나름대로 경륜을 가진 좋은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어필이 안 되는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우리 친정인 새누리당하고 뭐 합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그 유승민 의원의 얘기고 네. 남경필 지사는 그건 안 된다 그러고 있는데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참 그 개인적으로는 뛰어난 분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우선 저는 바른정당이 바르게 개혁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그 대선 후보를 띄워야 되는데 네. 너무나 그 지금 이지고잉을 하고 있다. 우리 바른정당이 뭐 그 정당 그 보면은 의원들 재산도 제일 많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렌지 정당이라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네. 고뇌하고 개혁하는 모습이 없는 상태에서 후보를 내고 이 후보들이 그럼 다시 친정하고 연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 뭐 유승민 의원의 말은 저는 공감이 되는데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새누리당 떠나온 당이지만 거기서 5선을 하고 지사가 된 정말 친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인데 그건 안 된다 하는 것도 자기 모순에 빠지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참 그 두 사람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저는 우선 그 바른정당의 개혁, 고뇌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지금 개혁하는 당의 그 개혁하는 보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시간적인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번 선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자체적인 내부 변수보다 외부 변수가 더 강하게 요인화되는 그러한 선거가 될 확률이 큽니다. 특히 탄핵이 인용될 것이냐 기각될 것이냐라는 문제. 특히 민주당 당내 구도에서 예를 들면 안희정 지사가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갈 것이냐라는 문제. 네.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합종 연행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요인화되는 이런 네. 대선 구도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른정당은 이제 김무성 전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 국민의당 연대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냐. 예를 들면 지금 안철수, 손학규 대표하고 전 대표하고 경선을 할 때 이게 컨벤션 효과로서 해서 진짜 호남 민심과 중도 표심을 장악할 것이냐. 아직은 미주소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단기적인 예측은 하겠습니다만 장기적 예측이 사실상 쉽지 않은 그런 선거 구도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가운데 보수의 대안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 이제 출석을 해서요.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는데 기존의 자신의 입장을 다시 되풀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부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는 대통령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제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만 하고 나중에는 출마할 겁니까?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엄중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른 생각 없습니다. 출마 안 하시겠다는 말씀을 있습니다. 왜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지금은 안 저는 그렇다. 국정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어렵습니다. 거기에 온 공직자들과 함께 전념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즉답은 피하고 있는데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뭐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저렇게 보면은 말장난 같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을 놀린다 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는데 네. 다만 우리가 냉정하게 해석하면 보수 여권에서 지금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 황교안 총리한테 거는 기대 또 이런 그런 모습을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갈 수도 있다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야권에서 어제 그 중요한 시간에 저 국무총리 불러다 놓고 저것만 물어볼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물어봤어야 됩니다. 근데 저것만 물어봤거든요. 그럼 저게 잘하는 모습이냐라고 생각하면 권한대행이 선출직 그 공직에 나가지 못한다는 그런 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네. 많은 미디어 있으면 잘못 알고 있는데 총리 권한대행이 선출직 공직에 나간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1공화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면 큰 틀을 못 본다는 거죠. 근데 네. 황교안 대행이 왜 뜰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야권의 여러 가지 그 거센 그 공세와 좋은 그 모습에 여권으로서는 그 대항할 수 유일한 사람인데 비교적 그 단호한 모습에 논리정연한 그런 그 스피치라든가 네. 또는 그 야권 의원들의 거센 공격에 당당한 모습 이런 게 이제 보수 여권, 샤이 그 보수 여권층에 그 어필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지율이 출마 선언도 안 해도 20% 가까이 되고 또 이분이 이제 목소리가 좋아요. 네. 목소리가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가 반듯하다라는 이미지가 그 먹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정치를 명분이나 의전 이렇게 잘 나가야 되는데 뭐 권한대행이 그만두고 나갈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 보기만도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네. 국정에 전념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구제역 사태라든가 과연 AI 조리 인플루엔자 문제에 대해서 과연 네.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방비로 당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좀 질문이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황대행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기각이 될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다시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렇죠. 출마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그 탄핵 소추의 선고 결정이 난 이후에 아마 자기 거취를 포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럴 경우에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상당히 전통 보수층들, 전통의 여권, 예를 들면 박정희 때부터 시작한 그러한 내려오는 전통 보수 여권층들을 결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이미지라든가 경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중요합니다만은 약점이 많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할 경우는 대행 뭐 하여튼 4가지 타이틀 쓰게 되고 네. 정치적 도의성 문제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황교안 대행은 전통적인 보수 여권층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역할이다. 근데 그것이 중도 확장이 워낙 없기 때문에 과연 네.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과연 이 사람을 대권 후보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뒤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봐요. 하나의 여권층을 결집시키는 기본적인 캐릭터를 갖고 있지만 네. 그래서 제3의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뭐 바른정당과 연대라든가 아마 그런 부분들도 암중모색하고 있지 않겠냐. 말없이요.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황교안 권한대행은 또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은 20일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수사를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탄핵 그 찬성 반대 비율이 여론조사에 보면 한 8대2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뭐 여론은 그 연장을 가야 된다는 게 그 정서적인 분위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권한대행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한 20일 남아 있는데 네. 벌써부터 뭐 특검 연장을 그 하기는 어렵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수사가 굉장히 그 긴박하게 이루어져 있고 20일이라는 기간이 또 짧은 기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서는 뭐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 네. 우리가 이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뭐 야권 지지자들과 또 일부에서는 밉다고 하더라도 원론적인 답변에 대해서 그 너무 그 물고 늘어질 필요는 없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아까 그 황교안 대행 얘기를 조금 못 미친 부분에 있어서 이 보수 여권의 그 잠재적인 후보치고는 이분은 굉장히 독특해요. 그 흑수저 네. 출신에다가 그 여러 가지 그 인생 살아온 역정이 상당히 보수 여권층에서 매력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서 만일에 나온다면 참 재미있는 우리 평론가들이 보기에는 재미나는 선거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네. 약점이 우리 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는 비호감 부분도 뭐 제일 높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건 또 극복할 사안이 네.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여론조사 얘기를 좀 돌아와서요. 정당 지지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조금 올랐고 민주당이
조금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 꺼내든 카드 다시 촛불인데요. 오늘 일단 촛불 집회 당력을 집중하라 이런 총동원령을 내렸고요. 새누리당에서는 여기에 맞서서 태극기 집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지지율 상승에도 영향을 줄까요? 지금 하여튼 국민의당도 뭐 같이 합류하기로 했고요. 야삼당이. 근데 민주당이 외연을 확정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 대선 시기이기 때문에 이 대선 후보들이 활발히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른 당 같은 게 지금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는 국민의당 특히 안철수 전 대표의 외연 어떤 자강론에 어떤 이게 빠져버리면서 확장과 연대에 대한 정치적인 기본 ABC 부분들이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예를 들면 이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큽니다. 반면에 네. 민주당은 오른쪽에는 뭐 안희정, 왼쪽에는 이재명 이렇게 해야 되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이번 오늘 집회를 보는 측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측면은 뭐냐면은 너무나 박 대통령 측에서 이 헌재의 판결을 연기시키고 기각시키기 위한 아주 비양심적인 전술을 채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이 헌재에 압력을 넣어서 이 문제를 좀 더 헌재가 제대로 된 국민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한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 헌재의 결정에 너무나 정치적인 압력을 넣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다 보면은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이렇게 되면서 마치 이것이 여야 대선 구도 아니면 진보와 보수 구도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헌재 판결에 상당히 공정성을 위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하여튼 지금 문제로 봤을 때는 오늘 이제 어느 정도의 촛불 집회 시민들이 나올지 저는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태극기 집회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나 이 문제를 근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라든가 안희정 지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이 오늘 촛불 집회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선 전국 상황 어떤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유영화 정치평론가, 정군기 홍익대 초빙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